정말 뜻하지 않게 연출까지 했던 첫 번째 작품이 흥행도 잘 되고 비평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자 바로 두 번째 작품도 직접 대본도 쓰고 연출까지 하게 됩니다. 업계용으로는 탄력받았다. 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예. 그렇죠. 그래서 만든 두 번째 영화. 이거 참 제목 타이틀이 좀 기묘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3대4 X 10월. 하지만 저희 때는 그냥 3, 4, 10월이라고 주로 읽었죠. 저는 3-4 곱하기 10월. 아니 그냥 볼 때는 3-4 곱하기 10월로 읽히는데 예. 이게 3대4 X가 뭐냐면요. 야구 스코어 3대4인데 예. 이긴 팀 뒤에 X자 표시를 하나 봐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화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영화에 나온 스코어죠. 야구 예, 스코어. 그리고 뒤에다가 원래 이 영화가 개봉이 10월 달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3대4 X 10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개봉일이 바뀌어서 9월에 개봉. 이렇게 숫자로 된 제목을 보니까 불현듯 또 저의 연식을 나타내는 에피소드 생각나는군요. 우리 지난번에 한여 얘기할 때 70년대에 제작됐던 많은 호스티스물 중에서 이거 아십니까? 26 곱하기 365는 제로. 그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여주인공이 26살이야. 365일 동안 호스트 생활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나서 인생은 제로가 되고 만다. 얼마나 깊은 뜻입니까? 저는 다케시 영화 못지않게 26 곱하기 365는 제로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지만 영화는 1990년 9월 15일에 개봉. 그렇군요. 너무 영화를 너무 빨리 만든 거 아닌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극단적으로 대사를 자제한 기타노 다케시 영화. 예, 예.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대사도 없지만 음악을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기타노 다케시가 감독으로서 음악을 통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흔드는 행위 자체를 배제시킨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말을 하자면은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조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고다르가 극영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관객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객관적인 영화 선택한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이기도 했었죠. 예. 영화 독특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거의 진행이 되다시피 하죠. 예. 영화가 시작하면 주유소 점원이자 동네 야구팀에서 굉장히 실력 없는 선수예요. 후보. 예. 마사키가 나오죠. 제가 보기엔 야구 규칙도 모르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근데 이 마사키가 야구 시합에서 교체돼서 들어갔다가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팀이 패해서 낙심을 하죠. 예. 패한 상태로 주유소로 돌아와요. 자기가 일하는. 근데 여기서 야쿠자하고 시비가 붙어요. 예. 야구에서 자기 때문에 진 것 때문에 화풀이를 하는 걸까요? 이 야구할 때까지만 해도 이 마사키라는 인물은 정말 소심한 인물이에요. 유순하고 소심해 보이던데. 근데 야쿠자가 열받게 하니까 야쿠자를 때려요. 예. 그래서 야쿠자가 협박을 하죠. 자신들의 사무실 앞에 나와서 자신과 동료 조직원들에게 도계자를 하며 사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계자는 뭐냐면 일본 전통의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과 방식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병장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는 자세. 예. 거기 뭐 이렇게 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깔아놓고 무릎 꿇고 석고대제지 한국말로 그렇죠. 하면. 역시 가장 강한 사죄의 수단입니다. 예. 언어의 마법사야. 예. 거의 뭐 고사성어의 인용자라고나 할까. OT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야 연식 지금 표시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마사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동네 카페 주인이면서 야구팀의 감독은 아닌 것 같은데 감독처럼 맨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간이 있어요. 네. 네. 그냥 오지랖 예. 넓은 인간. 전직 야구자 출신? 예. 예. 전직 야쿠자 투모. 예. 바로 이구치. 이구치가 마사키 쫄았을 거 아니에요. 야쿠자한테 대들었더니 야쿠자가 너 오늘 밤에 와. 안 오면 알지. 예. 그래서 이 마사키가 이 카페 주인 이구치를 찾아갔더니 이구치가 내가 전직 야쿠자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 야쿠자들을 대신 만나러 갑니다. 근데 진짜로 야쿠자였어요. 전직. 예. 하지만 야쿠자들은 당신은 이미 조직에서 파문된 사람이기 때문에 꺼져라. 그러면서 결국
이 이구치가 이 야쿠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살해는 아니고 거의 죽을 정도로 다치죠. 아픈 몸을 이끌고 이구치가 총을 구하러 간다니까 대신 마사키하고 그렇죠. 친구 두 사람이 총을 구하러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복수를 위해 이 소심한 이구치가 같은 야구단의 절친인 가즈오와 함께 오키나와로 곤총을 구하러 떠납니다. 여기서 친구 카즈오로 나오는 배우가 바로 우리 병자가 좋아하는 기타. 병자는 기타노 다케시 영화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죠. 바로 민나이 아테루카. 예. 모두 다 하고 있습니까의 주인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래되는 총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키나와 왜 미군 기지. 오키나와로 가겠습니까? 예. 이 친구 카즈오 배우가요. 사실은 일본에서 유명한 그 기타노 사단의 코미디언이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영화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바로 오키나와 야쿠자 조직의 행동대장인 우에하라. 바로 우리들의 비트 다케시 형님이 연기하죠. 우에하라. 근데 조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적고 경력도 짧은 어린 놈을 오야붕으로 임명을 해요. 사실은 이 세계에서 퇴출당한 거죠. 그렇죠. 예. 거의 조직이라고 해봐야 밑에 쫄따구 한 명밖에 없고. 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는 자기보다 후배 기수가 검사장이거나 위에가 되면 검사들은 무조건 옷을 벗어야 된다며. 그래서 뭐 변호사를 개업하든가. 거의 같은 조직 논리가 통용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문화조차도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니까. 예. 그래서 우에하라는 의형제인 타마코와 함께 이 조직을 떠나서 독립해야겠다 한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사죄 의미로 왼쪽 손가락을 잘라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예. 그래서 상심한 우에하라가 주점에 갔다가 바로 이 오키나와로 권총을 구하러 온 마사키와 카즈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근데 왜 이 둘을 거뒀을까요? 별 뜻 없이 그냥 친해져요.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이구 이놈들 기특한 놈들이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거의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후반부의 영화는 이 마사키와 카즈오가 지켜보는 우에하라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예. 근데 우에하라 또라이예요. 예. 뭐냐? 이 자신의 부하 타미카한테 너 내 여자친구랑 자. 예. 그래서 형님 왜 그래요? 자라고 이 새끼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자신의 여자친구와 자요. 예. 그것도 보는 앞에서. 예, 예. 자기가 보는 예. 앞에서. 그리고 나서는 뒤지게 패요. 이 새끼가 잘한다고 진짜로 자.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도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가해요. 영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예, 이제 설정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리고 진짜 인간 말종이고. 이 영화의 오키나와 아까 얘기했지만 오키나와 총기를 구하기가 쉬워요. 왜 쉬울까요? 미군 기지가 거기 예, 있죠. 바로 미군에게서 총기를 구하고 마침 이 둘 전편에 나왔던 마사키와 카즈오가 총기를 구하러 오키나와 온 거잖아요. 예, 예. 그들에게 남은 총을 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우에하라는 조직을 찾아갑니다. 예. 거기서 파건이 빼놓으신 게 있는데 예. 총기를 구할 때 돈 주고 안 사잖아. 치사하게 살 것 같이 하다가 미군이 빼돌린 총기를 테스트하는 척하다가 그냥 빠방 쏴 죽이고 이제 총기를 탈취해서 기타노 다케시는 자기가 필요한 거 챙기고 나머지 뭐 기관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다 너들 가져라 하는데 저는 그 장면 살짝 깬 게 캐릭터의 뜬금없음도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 설정이 그렇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등장한 그 총기 밀미하는 미군 역의 그 배우가 말이죠. 예.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 재연 프로에 등장하는 네. 예. 외국인 같지 않은 외국인의 그 어설픈 연기. 갑자기 여기서 영화의 격을 확 떨어뜨리는 어설픈데 물론 전체 제작비로 봤을 때 그 역할만을 위해서 뭐 따로 프로 배우를 고용할 필요는 없었는데 정말 이 사람도 미군 알바 시키려고 이렇게 한다을 정도로 상당히 어설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우에하라는 타마키와 함께 그 조직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예. 당신들이 잘라오라는 손가락 여기 있어 하고 손가락을 내미는데 그 손가락은 사실 자신의 손가락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였던 타마키 손가락이었죠. 치사해. 그 손가락을 왜 잘랐어? 그리고 지가 여자친구랑 자라고 그래놓고서는 여자친구랑 잤다고 너 손 잘라 이 새끼야 이러고 그 잘랐어요. 손가락 자르는 장면도
굉장히 예. 블랙 코미디처럼 전개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 그리고 원래 그쪽에서는 손가락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돈도 갖고 오라 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정말 그 기타노 다케가 치사한 게 자기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 자기 쫄다고 손가락 자르게 하고 그다음에 무기 밀면서 돈도 안 주고 무기 파는 미국 놈 쏴 죽이고 총은 뺏어 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손가락 주면서 돈도 안 가지고 오고 심지어 총을 숨기는 그 꽃도 그냥 들판에서 꺾고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드린 게 너무 없어. 이 영화의 부제를 짓자면 그 남자 쪼잔하다. 아니 그 남자 날로 먹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에하라가 이 조직을 찾아간 건 손가락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조직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결국 우에하라와 타마키는 이 두 친구 마사키와 카즈오를 공항에서 배웅 나간 이후에 예. 조직에서 보낸 자객에게 죽음을 당하죠. 예. 우에하라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화의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다시 영화는 총을 구하러 오키나와에 왔다가 우연찮게 야쿠자 우에하라를 통해서 총을 구한 마사키와 카즈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총을 갖다가 공항에서 세관 피하는 장면 정말 웃기네요. 사실 여기서 또 비트 다케시 식의 코미디. 예,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 정말 그 극악무도한 야쿠자의 이야기와 예. 코미디가 결합된 건 이 영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보면 영화가 기타노 다케시 영화 전반부, 예. 그다음 비트 다케시 영화 후반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때 이제 기타노 다케시가 40대를 넘어서 중반 뭐 50을 향해 가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뭐 40대 아저씨입니다만 제가 딱 그 시점부터 아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필연적인 것도 없고 우연적인 것도 없고 즉 인생이란 말이죠. 어쩜 나의 인생은 굉장히 못 만든 코미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딱딱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무슨 놈의 야쿠자 두목이 비장하게 적들 해치우러 가는데 손가락은 남의 거 자르게 하고 그 총도 돈도 안 주고 그냥 세비고 뭐 죽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꽃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꽃도 안 사가지고 이렇게 들판에 꽃 따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범죄물로 보면 굉장히 규칙 파괴적인 내지는 이제 비영웅적인 행동인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 심지어 야쿠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실수로 총을 발사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이 순간은 정말 중요해라고 각자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중요하지 않거나 굉장히 우습게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많다는 걸 다케시가 경험적으로 알아서 영화에다도 그걸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 훅 들어가서 보면 굉장한 비극인데 예. 거리를 두고 뚝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희극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자기적으로 이렇게 아니까 비자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결국 다시 돌아온 총을 가지고 돌아온 마사키는 야쿠자 사무실에서 총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그러지만 안전장치 푸는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실패를 해요. 예. 그렇게 현실을 그렇게 부조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지요. 결국 마사키는 복수를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주유소에 있던 탱크로리 유조차라고 하죠. 예, 유조차를 훔쳐서 야쿠자 사무실에 돌진 결국 자폭해버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의외로 또 엔딩은 비장해. 그리고 영화의 엔딩 장면은 영화에 다시 오프닝 장면으로 연결이 예. 되죠. 예. 일단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묘해요. 네. 예, 전반부와 후반부가 톤이 다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4편의 영화 중에 저는 이 영화가 제일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야?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영어 제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보일링 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비등점.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 그런 것들이 100도씨에 닿기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물 상태로 유지하지만은 100도씨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격렬하게 끓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올라가고 부글부글하면 상태가 변하잖아요. 이 작품도 보면은 평소에 그냥 멍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초반 주인공이 갑자기 야쿠자 앞에서 미친 듯이 막 야쿠자를 때리려고 덤비지 않나. 갑자기 권총을 사겠다고 뛰어들지 않나. 갑자기 자기 부하에게 손가락을 자르라고 하고 자기 부하에게 여자친구가 자라 그러고 뭔가 그런 것들 참다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계점이구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삶의 비일관성. 예, 예. 그러니까 기체도 아니고 예. 액체도 아닌 그 상태. 영화 자체가 그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그렇지. 그러면서 예. 이것들이 영화 시작과 끝을 딱 똑같은 장면으로 가면서 결국 이 어떤 순환의 방식을 이제 예. 들여오는 거죠. 그 후반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후반부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결국은 확장시킨 영화가 소나티네나 하나비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러면 이 전반부의 구조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결국 기타노 다케시 영화의 원형 중에 하나는 죽음을 앞둔 야쿠자의 혹은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야쿠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 일반인의 이야기를 붙였을까? 소나티데까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흉폭하다에서도 너 왜 이러냐 했을 때 아 이제 지쳤거든요 라는 예. 대사가 있고 소나티네에서도 굉장히 지쳤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3, 4, 10월 여기서 보면 야구는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삶은 대충 흘러가고 거기서 야구자 만나서 갈굼당하고 예. 그러다가 이구치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분명 그냥 동네 양아치 정도로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전직 야쿠자 두목으로 예. 설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삶의 비일관적인 일상에서 이 주인공이 꿈꾸는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꿈꾸는 몽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통상적인 영화의 작법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파거님 얘기했다시피 앞의 영화와 뒤의 영화가 다르게 느껴진다면은 실패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는 게 그게 구성상으로는 그런 뭐 특이점 내지는 좀 유별난 점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영화를 관통하는 정서가 지금 또 닥터미 얘기하셨던 이 기타노 다케 시각이 인생은 그렇게 합리적인 거 아니고 세상 일은 그렇게 똑똑 계획한 대로 이행 안 돼.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된 게 인간 존재라는 태도가 영화 전체 일관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케시 캐릭터든 다케시 이전에 나온 젊은 캐릭터든 그게 영화의 전체적인 톤의 매너에 일관성을 주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파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상하지 않은 영화로 받아들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는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진행되지만은 내부에 흐르는 톤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기저정서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사건들이 그냥 툭툭 던져지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주인공이 화장실에 앉아서 망상을 할 때 우리가 망상을 하다 보면 어떤 초월적인 부분까지 가다가 아니야 현실은 사실은 이래.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분명히 야쿠자한테도 덤벼들었다가 거기서 사고가 생겨서 다시 총을 구하러 간다든가 여기까지 망상으로 갔다가 기타노 다케시라는 말도 안 되는 인간 말종 양아치를 만나면서 아 현실은 이렇게 바닥일 수도 있어. 그러다가 또 총을 구하면서 또 올라섰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러다가 망상이 지치면 에이 그냥 폭탄 터뜨려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캐릭터로 보면 들쭉날쭉하고 사건 전개에도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지 않는 영화라고 여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기저정서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이해하는데 기저정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기저정서는 최근에 영화인들이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 많이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의사들이 가끔가다 기저질환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그 펀더멘탈로 깔려 있는 이 사람의 어떤 몸의 상태, 질병, 이 사람이 왜 지금 여기가 아프지?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할 때 당신이 이러저러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병으로 발현돼서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 개념을 원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톤의 면허를 뭐로 정할 것이냐, 바닥에 깔린 베이스가 되는 정서를 뭐로 정할 것이냐 할 때 기저정서라는 얘기를 쓰는데 들쭉날쭉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다케시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무심함, 불합리 이런 걸 툭툭 던져내는 기저정서가 일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다케시 다른 영화를 볼 때도 기본적으로 기저정서를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겉으로 표출될 때는 하드보일드, 건조함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약간의 염세주의도 깔려 있는 그런 기저정서를 이해하면은 다음 영화 보시기에도 쉬우실 거예요. 일종의 무심함. 그렇지, 무심함, 건조함. 사실 이 기저정서는 제가 이제 아마 기타노 다케시 영화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화인 모두 하고 있습니까? 인내 아테로과에서도 사실은 이 기저정서는 거의 통일되게 그렇죠. 흐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사실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 오키나와라고 하는 배경도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 배경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긴 해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도 일본에서 쉽게 구했으면 총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런 그냥 여러 가지 일본의 현재 상황 모순점이 폭발하는 곳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오키나와가 아시겠지만은 가장 나중에 일본에 편입되고 하면서 지금도 오키나와에서는 자기들이 일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 분리 예.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외부인, 예.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을 외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오키나와 사람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은 내지인이라고 부르고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서도 오키나와라는 장소에서 왜 이렇게 기타노 영화 그 장소가 자꾸 나오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키나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타노 다케시 일행이 외지인인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한국의 제주도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고려시대까지 탐나국이라고 해서 별도의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려시대 이후에 복속돼서 예, 예. 탐라인의 입장에서 따지면 병합당해서 그렇죠. 내지는 침략당해서 어쨌든 500년 1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반해 오키나와가 일본에 병합된 거는 200년도 안 돼요. 그렇죠. 메이지 때 이제 일본에 예속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정서적, 문화적, 정체적, 언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국가였거든요. 예.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방언하고 통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오키나와하고 일본 그 본토 섬하고의 간격은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게 있어 분명히. 그 오키나와 출신의 대표적인 연예인 아무로 나미에가 음. 실제로 그 홍백과 합전에서 기미가요를 끝까지 부르지 않았던 건 그런 사례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로스트 메모리가 떠오르는데 1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우리는 우리 혼을 잃고 싶지 않다. 이건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면 기타노 다케시 영화 그러니까 사고 당하기 전까지 예, 예. 보면 이 영화나 소나틴에서 오키나와는 죽음의 공간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굉장히 지쳤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아예 외지로 가서 죽음을 맞이한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이 이 영화에서 다케시가 보는 오키나와는 그냥 외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국적인 풍경일 뿐이에요? 아니면 비록 외지인이지만 여기서는 내재인이 되고 싶은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냥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닥터님 말처럼 다케시가 옮겨왔지만 바깥에서 왔어도 여기서 평안을 안고 싶어하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오키나와를 죽음의 공간으로 다룬다는 건 자기가 지금 원래 소속돼 있는 공간에서 너무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지치고 이 공간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는 게 미국이나 이런 아예 타지가 아니라 같은 일본이지만 내가 외부인으로서 그냥 여기서 아예 나를 지워버리고 죽을 수 있는 공간. 어떤 것처럼 추방 또는 유배의 공간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 어쨌든 같습니다. 3, 4 곱하기 10의 영화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런 오키나와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이성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뭐 이렇게 복잡해 영화편 보는데. 복잡해. 실제로 청구하려면 미군에서 빼돌리는 게 제일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게 3대4 X 10월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고 평가도 좋았지만 흥행에서는 비교적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쉬지 않고 기타노 다케시는 그의 세 번째 영화를 만듭니다. 바로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1991년 1월에 개봉을 했네요. 참 일본 영화들 제목은 잘 지어.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이상한 운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기타노 다케시 영화 중에 가장 이질적인 영화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사를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다케시 영화, 그리고 아예 음악을 삭제해버렸던 3, 4, 10월, 예,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아예 주인공들을 말 못하는 농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둘 다. 예. 예. 주인공 시게루는 청소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쓰레기 수거 중에 서프 보드를 하나 줍게 되죠. 이 어설픈 보드를 들고서는 여자친구도 역시 농아예요. 다카코와 함께 바닷가로 가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서프 보드를 이용해서 서핑을 하기 시작해요. 나머지 뜯겨져 나간 반쪽을 스티로폴을 깎아가지고 대충 떼워가지고 참 애처롭게. 아, 예. 사실 원래 그렇게 RC 비행기도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RC 비행기
띄우면 내릴 때 부러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스티로폼을 깎아서 에폭시로 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날개를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서핑보드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서핑보드 자체는 통보드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러진 서핑보드에 스티로폼을 깎아서 붙이는 애처로운 주인공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복장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시계로는 이 서핑에 빠져들죠. 전문으로 서핑을 즐기는 청년들은 그런 시게루를 보고 사실은 비웃어요. 그런 시게루를 여자친구 다카코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죠. 예. 보드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보드가 망가지니까 비싼 돈을 주고 보드를 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정도로 시게루는 이 서핑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해 못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이 청년 시게루에게 마음을 열고 같은 이 서퍼들과 교류가 시작되죠. 인정하기 시작하죠. 예. 저렇게 보드도 좀 변변치 못한 거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 추운 그 진짜 그 저기 뭐야 서핑 옷 뭐죠? 그거 안 입으면 진짜 춥거든. 근데 얘는 반츠만 입고 그냥 타잖아. 그래서 일반 서퍼들이 쟤는 뭐야 이러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근데 이 서핑에 열중할수록 여자친구 다카코와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예. 옆자리에 딴 여자가 앉아있는 거 보면 누구라도 불꽃이 튀지. 어쨌든 같이 서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이 시계루 이 옆에서 그냥 대화만 나눠요. 일상적인 대화도 아니 대화는 안 되죠. 그냥 대화가 안 되죠.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죠. 근데 시계루는 뭐 반응할 수도 없고 오직 관심사도 아니고 이 여인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본 여자친구 다카코는 오해를 하기도 오해를 해요. 하죠. 예.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예. 하지만 시게루는 결국 서핑에 빠져들면서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한 번은 대회에 나갔지만 또 이 서핑 보드를 이동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에서는 그거 가지고 못 타. 결국은 그걸 가지고 걸어서 대회장까지 가기도 하지만 자신의 순서인 그 사회자의 멘트를 못 들어서 결국은 서핑을 하지도 못하고 대회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핑점 사장이자 선배 서퍼인 그 형이 와가지고 야 얘기 좀 해주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완전하게 자기들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서퍼들이. 예.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이 서핑에 몰두하다 보니까 청소회사를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소회사의 상관이 너 뭐 하는 거야? 너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하죠. 예. 하지만 시게루는 이 상관의 배려로 서핑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야 거기까지 오니까 크게 깨닫는 바가 있네. 야 너 뭐 하는 거야? 팟캐스트만 하고 있고 네 일을 해야지. 팟캐스트를 해서 먹고 살아.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자, 하지만 팟캐스트 대회 한번 나가보렴. 아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이 대회에서 결국 시게루는 작은 성과를 거두죠. 입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영화는 엔딩으로 가면 평소처럼 시게루가 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고 이어서 뒤따라온 여자친구. 하지만 여자친구가 바다에 도착했을 때 시게루는 어디 갔고 그의 보드만이 남아 있고. 덩그러니 바다에 남아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계로는 계속 서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물귀신이 돼서 하겠죠. 그렇죠. 예. 폭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타노 다케시의 팬들 흔히 기타니스트라고 불려요. 이 기타니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시키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놀랍게도 이번에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나티네보다 더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소나티네만큼 이 영화가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가장 좋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볼 4편의 영화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1등 소나티네, 2등 이걸 주고 있어요. 예. 영화 보면서 특히 버스 장면, 주인공이 버스를 못 타서 이 서핑보드 때문에 여자친구를 먼저 태워보내는데 여자친구가 중간에서 버스를 내리죠. 내려서 다시 남자친구한테 뛰어오는 장면. 아, 그걸 보면서
기타노다케시 인간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찍을 줄을 아는구나.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로 좋은 영화로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더 좋아하는 장르가 청춘 영화거든요. 성장 영화보다는 청춘 영화에 가까운데 청춘이 아련한 시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케시가 이런 청춘 영화도 만들었구나. 그리고 아까 엔딩에서 서핑보드는 있고 남주인공은 사라졌더라. 이거를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가 보드를 여기다 놔두고 현실 세계로 돌아갔다 생각할 수도 있고 유추의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인 결말에서 좋다라는 거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새드 엔딩도 아니고 해피 엔딩도 아니고 그냥 얘가 서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지만은 무슨 뭐 전미 서프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네. 이거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꼭 서프하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네. 이러면 약간 좀 그런 영화가 되는데 그냥 딱 이 점에서 현실적인 결말에 좋았고 이거는 제가 8마일을 좋아하는 이유하고 비슷해요. 딱 얘는 랩 배틀에서 우승했지만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결말이거든. 그게 어떤 국적 결말보다 더 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말이 제일 좋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 미성숙에 관한 영화라고 봤거든요. 3, 4, 10월에서도 그랬지만 기타노다케시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항상 거의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캐릭터. 그런데 아니면 억지로 아이로 돌아가든지.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계로도 처음에 서핑보드 한번 딱 꽂힌 다음부터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물에만 들어가는데 그게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재미에 한번 꽂히니까 계속 이것만 하고 결국 시계로를 돌보는 사람은 시계로의 여자친구고 이 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다루는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상태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꺼내는 말인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다케시 영화의 주요한 오브제로 쓰이고 있는 아이스바. 네. 야쿠자도 빨아먹고 여름에도 한여름에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빨아먹는 우리 옛날에 얘기하면 하드라고 그러죠. 하드. 심지어 우정을 확인할 때도 하드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사실 뭐 다 짐작할 수 있다시피 구강기에 대한 집착으로 상징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살벌한 야쿠자들이 왜 아이스바를 쪽쪽 빨아먹을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천진한 인간이 될까? 지금 닥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 맥락이 닿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맨날 괴롭히던 여자친구 또 놀려먹을 때도 하드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3, 4, 10월에서도 그게 묘한 게 그 두 야구 선수 야구자를 찾아갔던 주인공은 아이스바를 깨물어 먹는데 그렇지. 그 친구는 살살 그냥 혀로 녹여서 그냥 쪽쪽쪽 빨아먹죠. 자 물어봅니다. 사탕을 먹을 때 깨물어 먹습니까? 빨아먹습니까? 저는 무조건 깨먹다가 지금은 아예 안 먹습니다. 저는 파워님은? 100% 깨먹습니다. 병자님은? 저는 주로 빨아먹는 쪽이에요. 아이고 나랑 똑같구나. 나도 빨아먹는 쪽이거든. 그럼 더 이상 빨 데가 없으면 요만큼 나왔으면 그때는 깨물어서 해치워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저는 감독들 중에 왜 영화적으로 테크닉이 뛰어나다거나 작가는 아닌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이 사람이 거장이 됐구나 하는 감독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기타노 다케시한테 굉장히 빨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 영화를 보면 대사 없이 오직 연기와 카메라만으로 주인공들의 감정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죠. 그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드디어 히사이시 조가 등장을 하죠. 음악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영화에 만약 음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음악이 없는 버전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건 보는 시각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이 영화야말로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제가 파고님한테 한 표. 그러니까 저도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음악이 없는 버전으로 봐도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긴 있어요. 영화에 음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부분도 있고 이게 섞였다는 느낌. 그러니까 버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없으면 감동이 굉장히 사라져 버릴 거고 근데 다른 서핑 장면들은 음악이 없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몇 번째 영화라고요? 세 번째 세 영화. 번째 영화. 지금 파고님 말씀하셨다시피 세 번째에 불과한데 벌써 거장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기초 체력이 탄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영화적 학습이나 훈련이 덜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긴 했다며. 그러면 이제 기에는 좀 늦게 배웠거나 몰랐어도
크리에이티브의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나오는 거죠. 개인의 특성상 라이브 무대에서 수만 번씩 그 라이브 무대를 전전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닦아왔던 감정이 있을 것이고 또 기타오 다케시 같은 경우 그 당시에도 이제 아마추어 화가로서도 활동을 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여러 가지 그렇지. 있죠. 예. 저 역시 그 만담에서 익힌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걸 저는 생각입니다. 기초 체력이란 말로 예.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진정한 마력은 뭐냐면 이 영화의 소재가 썰핑이잖아요. 근데 실제 썰핑 장면은 마지막 대회 정도나 가서야 보여주고 영화 내내 썰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그냥 해변에 앉아 있는 모습. 예. 결국 이 두 사람은 농아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모습만 카메라에 담는데 그것들이 막 영화를 보고 나서도 너무너무 뇌리에 남아요. 가만있어 이 영화는 다케시가 출연하나요? 안 하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아했나? 아무나 다케시라는 배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영화가 오늘 두 번째로 좋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춘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말 청춘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못 만들고 있지만 옛날에 뭐 제임스 힐이 나왔던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있어 최고의 청춘 영화는 프레시덴스. 나이 먹어서 본 청춘 영화는 코요테 어글리.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영화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건데 한국 청춘 영화가 나는 뭐가 불만이었냐면은 아프기만 해. 뭔가 좀 나아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가 없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태풍태양 영화 다 잘 만들었는데 또는 우리가 알겠던 그 유명한 새 친구 그냥 출구 없음이야. 현실이 출구 없음인데 영화도 출구 없음으로 끝나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아까 코요테 걸리 같은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젊은이들 간발해?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아 다케시 영화를 보니까는 양극단은 다 필요 없이 현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젊은이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나는 느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사진을 우리가 평가할 때 괜찮은데 뭔가 애매하다 싶을 때 우리가 그냥 툭 쳐서 표현하는 것 중에 근데 이 사진 작가가 피사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그냥 해변가에 앉아 있는 두 주인공을 카메라가 바라봐요. 특별한 테크닉 없어요. 특별한 연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저 피사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제 마음에. 그러니까 기타오 당시 대부분 영화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이 영화에서도 여전히 롱샷으로 잡거든요. 예. 대상들을. 근데 감정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의 마법이지. 예, 정말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게루와 이 커플 여자친구 다카코와의 이 카메라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모습은 설명이 안 되고 이거야말로 진짜 마술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어제 이걸 다시 봤거든요. 예. 정말 사실은 우리가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은데 이 영화 전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20년 만에 다시 봤는데 막 오늘도 막 내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두 주인공의 얼굴이. 롱테크에 롱샷이 많은데도 네. 감정이 이입되는 거는 결국 음악의 역할이 그만큼 크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장면과 그 캐릭터를 담아내는 시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음악이 없었어도 충분히 저 감정이 전달될 수 있겠다는 거 보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병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 생각이 난 게 그 장면에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딱 롱샷으로 잡은 장면에서 음악이 없었으면 예. 그 건조함에 더 그-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병자가 생각하는 뭔지 알겠는데 이 영화가 주는 음악의 힘이라는 게 특히 엔딩 장면 같은 경우에 음악이 없었으면 굉장히 저는 평범한 기타노 다케시의 그 건조한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분명히 기타노 다케시가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기존 혹은 이후에 자기가 만든 영화 같은 건조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해석될 여지가 다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던 그 스크린의 마법이라는 거는 말이죠. 저도 뭐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갑자기 이게 떠오르거든요. 명량에서 이정현 씨가 나와가지고 치마 저거를 벗어 흔들잖아요. 저는 나중에 그게 이정현이었다는 걸 크레딧 보고 알았다니까요. 왜냐면 저 멀리서 막 흔드는, 물론 앞에 벙어리어 있네 얼굴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저 멀리서 치마 흔드는 게 이정현인지 몰랐다고.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저 조선 민초인 저 여자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
이걸 기원하고 있는가가 정말요? 난 느껴졌어. 그래서 명량을 보고요? 명량을 보고서 야, 저 배우가 누구지 했더니 이정현이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멀리 있는 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에 불과한 가령 다케시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모니터 스크린을 봤던 그거에 불과한데 그게 왜 클로즈업도 아닌데 정서적 울림을 주냐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영화의 마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정서가 이 기타노 다케시 영화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시게루의 삶은 결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핸디캡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청소회사 직원 열심히 일하는 게 시게루의 뭐 이게 현실이니까 시게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서핑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균열이면서 일탈이면서 도전. 그렇죠. 근데 크진 않지만 성과를 이뤄냈어요. 결국 근데 시게루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현실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죽음일 수도 있고 물귀신이 된 것일 수도 예, 있고.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데 그게 좋다니까 예. 다시 쓰레기차를 모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 그냥 뭐 서핑보드 대회에서 우승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그 보드가 꽂혀 있는 걸로 끝내는 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지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침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시게루는 청소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핑이라는 엄청나게 재밌는 대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죽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닥터님은 계속해서 주인공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니 죽더라도 죽음이라기보다는 뭐 사라짐이라는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나의 그런 축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현재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나는 그 길로 끝까지 가겠다. 어떤 형태로 일 사라지든지 수도 간에. 있고 사실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일탈을 통해 바뀐 자기를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나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기타노 다케시가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죽음에 관한 문제 설명하면서 이 즐거운 감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즐거운 기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 설령 잔혹하고 괴로운 체험이라 해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결국 살아있음을 체감하는 게 여기서는 서핑이었던 거죠. 어록인데. 다케시 형님이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네. 이건 진심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직 다케시 영화를 야쿠자 영화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음악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히사이 시조가 사실은 다케시의 어떻게 보면 영혼의 파트너죠. 그렇죠. 예. 뭐 미야자키 하야오에게도 미야자키 그렇고. 하야오도 그렇지만 예. 이 양반은 진짜 음악이 대단한 게 그냥 딱 전주만 들어도 이 양반이라고 막 알 수 있는 그런 봉준호 대단한 감독 음악을 팬은 보여주죠. 살인의 추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제목도 죽이고 제가 보니까 다케시 형님이 뭐 잘하는 거 많지만 정말 잘하는 거 두 개가 타이틀 짓는 거랑 영화 엔딩인 것 같아요. 영화 엔딩 기가 막히네. 원래 말로 먹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참 영화가 그렇게 사라진 이후에 사족같이 하나 붙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친구가 과거에 즐거웠던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진 스틸로 계속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진짜 사족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사족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료 찾아보니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도 야 마지막 장면 사족인데라고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케시가 그렇게까지 비정한 남자는 아니었다. 많은 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소중하게 여겨 좀 더 풍성하고 알찬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이 후원 시스템 혹은 농협 계좌 3511313277370113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3시 넘었어요. 지금. 넘었습니까? 예.
우리 당 떨어진 스탠리와 초콜릿을 연신 깨물지 않고 빨아 드시고 거의 링거를 맞아가면서 하는 투혼이라고나 할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노 다케시 영화 세계의 마지막 작품은 바로 1993년 6월에 개봉한 소나티네입니다. 오늘 소개할 4편 중에 마지막이니까 들으신 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예. 이후 작품은 또 나중에 예. 저희가 소재 떨어지면 그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예. 여전히 그의 가장 최고 걸작으로 일반적으로 손꼽히는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만 오늘 4편에서 꼽자면 가장 잘 만들어지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 예.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는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여름 무슨 바다야? 가장 조용한. 가장 조용한 바다. 좋아하는 작품으로 그거. 잘 만든 영화로는 소나티네. 그리고 소나티네 오면 영화 스타일이 좀 바뀝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클로즈업 세계로 들어가. 그리고 제목부터가 나도 그렇게 무식한 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티가 나는, 저 이제 좀 인정받아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음악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악장 구분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또 그 지식인 티를 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영문으로 소나티네라고 해서 영문 그 스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서 한번 화면이 확 바뀌면은 몇 개 스펠링이 빠지면서 이제 스펠링이 몇 개 남는데, 그러니까. 그게 SNAIN, 그러니까 스나인 뭐 그런 식의 발음이 날 만한 단어로 밝히는데, 아니 그럼 다케시가 아나그램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예. 지금? 이거를 아나그램으로 풀면은 사실은 인세인, 미친 듯한이라는 형태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봐, 이게 먹물티 내는 거라니까 지금 먹물티. 아니, 근데 다케시 형님 자체는 예. 특히 그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프로그램 보니까 미술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 진행도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다케시가 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사람 맞아요. 근데 예. 지적인 거 티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영화에서부터. 예. 이 영화도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사실 아나그램 한 번 더 하는데 또 없어지면서 SAN 산 하고 들어가잖아요. 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보통 성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보면은 두 개의 아나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미친 거 아니야라고 보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성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을, 두 개 그런 상반된 느낌을 동시에 주겠다라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갑자기 다케시가 다빈치 코드 만들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막 드네. 예, 영화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야쿠자입니다. 무라카와. 이번엔 무라카와. 다케시 형님이 연기하는 무라카와는 야쿠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예. 하지만 두목 기타지마의 명령으로 의형제인 나카마츠를 돕기 위해 오키나와로 갑니다. 또 오키나와에. 별 문제 없을 거라는 두목의 말과는 달리 이 도와주러 갔던 나카마츠 조직은 이 대립하는 조직 아난구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를 도와주러 갔던 무라카와는 나카마츠와 함께 피신을 하죠. 거의 인적이 없는 해변가 작은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이 천진난만한 장난을 치며 시간을 때우죠. 이 장면들이 대부분의 영화의 러닝타임을 차지해요. 예. 그게 이제 1악장하고 2악장하고 구분된 부분이죠. 오키나와 가기 전까지가 1악장, 그다음에 오키나와 가서 좀 전까지 토너먼하고 완전히 다르게 시간 때우면서 철없는 예. 그 놀이를 하는 야쿠자들의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가 2악장. 이 2악장 사실은 기타노 다케시의 야쿠자 영화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 같은 놀이 예. 만으로 영화 전편을 만든 게 바로 기쿠지로죠. 그렇죠. 예. 예. 정말 아주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그냥 이 야쿠자들이 이 험악한 항상 죽음에 노출돼 있는 이 야쿠자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놀아요. 예. 그 종이 스모 이거 놀이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캐릭터들이 실제로 종이 스모처럼 그 두두두두 장면 하면서 좋더라. 스모하는 장면은
와. 예. 바닥 두드리니까는 이 예, 인간들이 예, 드드드 예. 떨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타노 다케시 영화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의 초기작인 그 남자 흉폭하다나 3, 4시월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성적으로 소비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폭력적으로 소비되죠. 예. 그러니까 여성 관객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예.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그 남자 흉폭하다에서는 유일한 중요한 여성 캐릭터인 여동생이 성적으로 이 조직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고 3, 4시월에서는 이 기타노 다케시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자기 부하 잘하고 억지로 권유하고 또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때리고. 폭행을 가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또 잠자리를 이루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야쿠자들이 해변가에서 조용히 노는데 이 기타노가 밤에 해변가를 걷다가 사실은 자기 남편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려는 한 여성을 구해주죠. 예. 그리고 이 여성도 이 무리와 함께 같이 이 놀이에 동참을 해요. 근데 구해졌다기보다는 괜히 남편이 시비 걸다가 총 맞아 죽죠. 예. 한마디로 깝죽대다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성에 대한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지점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이들에 동화된 이 여성이 기타노에게 오히려 자신의 윗 옷을 벗으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의 반응이 굉장히 정말 어린 아이 같이 막 쑥스러워요. 이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 어이구 가슴도 보여주고 과감한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그게 이제 장면도 나오고. 네, 맞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전까지 영화는 예. 다케시가 바라보는 여성이 객체화돼 있고 타자화돼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여성이란 존재가 다케시 즉 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그의 삶 속에서 틈입해 올 수 있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부터. 예. 그렇게 이들의 놀이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이들이 놀고 있는 이 은신처에 킬러가 찾아와서 그 친구인 나카마츠를 살해하고 결국 우리 주인공 기타노 다케시가 연기하는 무라카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조직의 두목이 이 구역을 자기가 먹으려고 벌인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것뿐 아니라 기타노 다케시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까지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근데 그 낚시꾼 킬러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예를 위한 나라가 없다가 나오기 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노예를 위한 나라 없다의 킬러의 캐릭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나는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어한 심드렁하고 엉뚱하면서 살인도구 같지 않은 살인도구 사람을 틱 죽이고 그냥 아주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코엔 형제가 이걸 보고 영향을 받았나 싶더라니까. 그리고 기타노 다케시 영화 폭력의 특징이 정말 감정을 완전히 싹 배제하잖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총격점 씬.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영화 문법적으로 이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컷인데 이 킬러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는 킬러를 그냥 화면에 담아요. 예, 예. 이건 정말 만화에서처럼 등장인물 누구누구 예. 뭐 몇 세 직업 이렇게 표시하듯이 이게 영화 문법적으로는 맞진 않는데 이 영화에서도 킬러는 그렇게 카메라 한번 쳐다보고 자기 갈 길 가요. 예. 결국은 이 무라카와는 두목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이 조직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거의 학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무라카와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사람들의 더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다시 그 여인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돌아갈 것처럼 하다가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서 그냥 스스로 이제 그리고 총구에 방아쇠를 남기는 바로 그 장면은 오키나와에서 놀 때 네. 예. 자기가 러시안 룰렛으로 자기 쫄개들한테 시연도 해보였고 자기의 판타지 속에서 미리 그렸던 그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화는 국내에 소개되기 전에 스틸이 먼저 소개가 됐는데 그 스틸이 뭐냐면 영화 중간에 예. 러시안 룰렛 하듯이 장난처럼 부하들이랑 총알 하나 넣어놓고선 러시안 룰렛 하던 그런 씬도 묘사가 되고 또 자기가 싱긋 웃으면서 자기 머리에 예. 총을 겨누는 장면 꿈에서 보는 장면이죠. 예, 피도 튀기잖아요. 그때. 예, 예.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스틸을 보고서 너무 열광한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고 웃고 있는 이 스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이 있었고 저도 그랬어요. 쇼킹하기도 했죠. 그 전에 사실 이런 스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영화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웃지 않고 그냥 실제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총을 발사하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럼에도 정말 소나티네야말로 기타노 다케시가 사용하는 폭력의 결집판이죠. 또한 영화를 포함한 예술의 기능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관객들에게 낯설게 하기, 충격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면은 이 영화야말로 확실하게 거기에 충실한 영화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 3부작 구성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에서 주인공 소개하고 사연 소개하고 2부에서 이들이 피신한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천진난만한 이들의 노는 모습 보여주고 마지막 3부는 결국 비극으로 향해 가는 배신을 눈치챈 기타노 다케시가 비극을 향해 돌진하는 예. 내지는 자멸을 향해 돌진하는 특히나 기타노 다케시 하면 폭력 묘사가 굉장히 센데 그 남자 흉폭하다에서는 킬러가 와서 이렇게 칼로 찌르는데 예, 머리로 예. 들이받고 쓰러뜨리고 총을 꺼내니까 발로 차서 그 총에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이 총 맞아 죽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 직전에 저게 있잖아요. 칼로 찔 때 자기 손으로 네. 칼날을 잡는 장면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소나티네에서는 한국에서는 보통 그 신세계 뭐 들어와 이 장면 예, 예.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소나티네에서 그 비슷한 장면을 먼저 했는데 개인적으로 소나티네 장면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강력함은 어떻게 보면 리얼함이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야쿠자들의 그런 사람 죽이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든가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다. 맞아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정말 화려한 액션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소나테인에 와서 다케시의 어떤 영화적 자신감이 최고지에 올랐구나라는 걸 느낀 게 엔딩의 그 기관총 대학살 씬인데 예, 예. 그 젊은 친구의 시선으로 건물 바깥에서 보잖아요. 예, 예. 다케시는 16인가? 약간 이제 예. 그 기관총, 비록 소총을 탄창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인드 쏘대. 뭐 그건 넘어갑시다 영화니까. 근데 저도 영화 봤을 때 충격까지는 아니었지만 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바깥에서 보는 젊은 아이 시선으로 저 건물에서 벌어지는 그 총격의 불꽃과 소리로만 학살 현장을 표현하고 물론 인서트로 잠깐 총 맞는 야쿠자들이 보이긴 했는데 헐리우드 영화였다면 또는 553 영화였다면 총을 쏘는 주인공 한 카트 슬로우 모션으로 쓰러지는 뭐 PTU 이걸 다 카트로 갔을 텐데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근데 이거는 멀찍이서 건물에 번쩍번쩍한 불꽃만 보여준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 저도 이 영화 처음 볼 때 예. 폭력씬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단한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한 기타노 다케시 영화의 건조함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니멀리즘인 것 같아요. 예. 그 미니멀리즘이 자신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초기 기타노 다케시 영화의 결정판이자 사실 이후 영화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솔직히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비까지도 거의 뭐 저는 까지도 이 영화가 유지됐어요. 리메이크란 생각을 하고 이 중간에 어린아이들처럼 노는 장면을 1시간 40분으로 만든 게 바로 기쿠지로다 그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비 이후로 다케시 영화에 대한 흥미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이제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왜 이렇게 기타노 다케시는 죽음을 앞둔 사실 이 마을에 이미 온 순간 죽음을 예측했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잖아요. 영화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죽음의 이미지죠. 근데 저들은 왜 어린 아이처럼 놀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곧 죽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닥터니 표현하면 지치지 않은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자궁회귀 본능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 해변에서 막 노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삶의 즐거움이란 게 별게 없구나. 그냥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놀고 특히 그 함정 파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함정을 팔 때 그렇지. 예. 허방다리라고 했던 이른바. 처음에는 작은 함정을 팝니다. 사실 작은 함정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함정에 딱 파지면 엄청 화를 냅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이따만한 사람 몸통이 하나 다 들어가게 함정을 파놓으면
거기서는 100%다 웃지. 예. 그거 설명해줘야 작은 함정이 왜 더 위험하냐면 앞으로 자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발목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갈 수가 있고. 근데 큰 함정은 그냥 퉁 빠지고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런 해석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 소나티나의 유희 장면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폴 버벤 영화 얘기하면서 섹스 행위와 죽음은 어떤 삶의 양측면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 소나티나의 유희 장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섹스의 또 다른 형태의 묘사라고 봐요. 즉 기타노 다케시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다는 건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 또 다케시 영화의 캐릭터가 항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왜 그 중간순간에 왜 이렇게 철없는 유희를 하고 애처럼 노느냐. 섹스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능 중에 또 하나가 유희 본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장면을 그냥 섹스가 거세된 또 하나 인간 생명력을 반어적으로 대꾸를 이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꽤 통찰력 있는 감독인 건 맞아요. 인생에 대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했던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채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 즐거운 감정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다는 걸 생생하게 맛보는 그렇지. 것. 섹스일 수도 있고 유희일 수도 아이들처럼 있고. 그냥 무턱대고 노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연락이 떠드는데 갑자기 다케시 형이 나타났고 뒤통수 내 뒤통수 딱 치면서 어이 긴상 그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니 어이 틀리라고 하지 아니요. 않겠죠. 그냥 딱 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보지. 아니야 둘 다 틀렸어요. 그 전에 한 마디가 빠졌어요. 빠가야로. 자가야로죠. 근데 이 영화는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관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캐릭터의 대사들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그 동료 야쿠자들이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왜 이러는 거죠? 라고 계속 우리 기타노 다케시한테 질문을 하죠. 근데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죠. 그것은 결국 우리 기타노 다케시가 우리 관객들에게도 그 대답은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라. 생각하십시오. 라는 질문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영화하고 차별되는 게 전작들을 보면 한쪽에 딱 쏠리는 인간들인데 여기서는 같은 야쿠자 집단이지만 그 해변에서 놀고 있지만 어른인 야쿠자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오로지 아이 쪽으로 계속 침잠해가는 야쿠자들이 그래요. 있는 거죠. 퇴행하는 야쿠자 네. 또 있죠. 어른 야쿠자들이 이 아이가 되는 야쿠자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쟤들 왜 저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봤자 결국 똑같은 인간일 뿐인 것을 어른 야쿠자든 아이 같은 야쿠자든 근데 보면은 그렇게 어른으로 남아 있는 야쿠자들부터 먼저 죽어나간. 아, 그러네요. 하지요. 예. 파리 대왕인가 이야기는 오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영화 초반에 오키나와에 가기 전에 기타노 다케시가 그 대사를 하거든요. 막 이렇게 지친 얼굴로 야쿠자 이제 그만둘까봐 예, 이제 지쳤다. 예. 이 세계에 이제 지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건 결국 죽음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사살 이제 집행을 하고 가서 자살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완벽한 휴식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면서 야쿠자라는 직업은 사실 지치기에는 너무나 다이나믹한 직업 아니에요. 근데 야쿠자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하면 지치는구나. 그렇게 보면 참 다케시의 어떻게 보면 냉철한 내지는 건조한 시각이 확실히 드러나는 설정이네요. 저는 감사한 게 이놈의 영화 만드는 직업 말이죠. 힘들기는 해. 근데 실증은 안 나. 아, 야쿠자보다 내가 괜찮은 직업인가 봐. 그냥 먹고는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네. 그리고 이 영화 전 오프닝하고 엔딩 좋게 봤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예. 오프닝이 그 타이틀 나오면서 작살에 찔린 물고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예. 결국 다케시의 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지쳤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동바동 해봐야 벗어날 수도 없고 결국 죽게 마련이고 근데 결국 자살을 해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해바라기가 나오죠. 자기가 씹다 버렸던 씨에서 자라난 해바라기. 예. 그게 뭐 사람들 뭐 희망의 상징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상인 거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 네. 그리고 배는 점점 일상이 지나면서 부서져가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캐릭터가 들어온다기보다 이렇게 캐릭터가 죽어도 일상은 계속 된다. 일상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초반에 나오는 그 열대어의 색깔과 그 기타노 다케시가 죽는 자동차의 색하고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네, 그것도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이 첫 컷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엔딩을 사실 암시해 준 거죠. 네.
이 영화는 기타노 다케시 본인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영화 찍으면서 아유 내가 이 영화 이후로는 더 영화를 못 찍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영화라고 하네요. 그 말은 자기가 찍는 동안에 왠지 걸작이 나올 것 같아라는 얘기가 스스로 했다는 얘기인가? 근데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거장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로 드디어 예술 영화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드디어 인정을 이름을 받고. 널리 알리면서 바로 그의 영화에 열광하는 기타니스트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상을 타면서 수상 소감을 우리는 이렇게 영화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기 다른 데는 굶주리는 아이들도 있지요라고 수상 소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갑자기 양심적 인사까지 또 덧붙여지는 조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관련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영화는 미국에 알린 사람이 있죠. 누가 알렸을까요? 와인스타인. 아닌데요. 와인스타인에게 소개를 했을 수는 있겠네요. 바로 우리 타란티노 형님이 타란티노가 자기 타란티노 말고 누가 했겠어요? 타란티노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 예. 왜 쿠엔틴 타란티노 플레전트 이게 배급이 미라맥스 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란티노가 국제 해서 배급. 소개를 한 그러니까는 거예요. 예. 당시만 해도 와인스타인 형제가 미라맥스 대표로 있었고 지금은 디즈니에다가 브랜드만 홀랑 팔아넘긴 다음에 지네들은 또 와인스타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타란티노를 픽업했던 게 바로 와인스타인 형제예요. 타란티노가 이제 보고 와서 또 이제 속칭 연락에 빨아줬겠지. 예. 형, 그거 죽여요. 그래, 갖고 와봐. 그래서 미라맥스가 배급을 한. 그러니까는 타란티노가 소개한 건 맞지만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진정한 배급업자는 와인스타인 형제가 맞는 게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깡패고 무식한데 영화 알아본다니까 와인스타인 형님이. 그 타란티노가 사실은 이런 영화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B급스러운 영화들 그 자기가 플레전트란 이름으로 그래. 많이 배급하는 데 일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영화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가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광들, 영화 감독들까지도 아주 이 영화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기타노 다케시는 천박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일본 영화인들 입장에선 말이죠. 이른바 천황이라고 얘기했던 구로사와와 오즈의 위세가 그야말로 그 두 감독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추앙받던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타 플레이어가 저실했던 시기에 기타노 다케시가 마침 나와준 것도 일본 영화계에서 아주 큰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이제 기타노 다케시가 다소 노쇠한 지금 상황에서 그 동생 뻘인 저거 친구 뻘인 고레다 히로카즈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일본 영화도 보면은 참 끈질기죠. 그 사이사이에 미케 다카시 같은 기인도 나오고 아 그렇죠. 소노 시온 같은 기괴한 감독도 나오고 우리가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도 뭐 크고 작은 많은 명장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건이 일본 자국 내외를 넘나들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영화계를 지켰던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네아스트라는 의미에서 네. 아까 얘기했던 미케 다카시나 이런 감독들도 훌륭한 감독이지만 일본 내에 내지는 외국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좋아했다면은 다케시는 뭐 감히 구로사와의 명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9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네아스트로 자리매김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인지 이 기타노 다케시 형님을 국내에 알리는데 크게 일조했던 게 바로 우리 또 성일이 형님이 키노를 통해서 왕가위를 빨아주듯이 굉장히 빨아주신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그렇다면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멘트로 들어가자면은 이번에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다시 보니까 분명 훌륭한 감독인 거는 맞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졌던 생각이 특히 한국에서 기타노 다케시가 이렇게 추앙할 만한 감독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얍삽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 그런가 봐요. 제가 2016년에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기타노 다케시 영화가 다 좋긴 하지만 우리가 90년대 그렇게까지 추앙할 만한 감독이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 다케시가 한국에서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이 충무로 영화계에서도 다케시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제 주변에 있는 감독들 중에서 다케시스러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감독이 꽤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화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은 코리안 다케시 무비다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4글자 제목으로. 그 감독이 최근에도 이제 5글자 제목의 영화를 만들긴 했는데, 근데 다케시에 나는 개똥 후카시만 베꼈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다케시의 기저정서까지 한국적으로 충실하게 옮겼느냐라는 각도에서 보면은 그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한국판 다케시 영화는. 따라서 90년 당시에 다케시 영화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숭상 내지는 지나친 과대평가가 우리나라 영화를 위해서는 꼭 좋은 것만 아니었고 일정 부분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감독은 아니지만 훌륭한 감독이지만 이게 오늘 다케시 영화를 쭉 정리하면서 드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수용될 때 굉장히 낯설면서도 뭔가 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영화. 예. 이렇게 우리한테는 소비됐었거든요. 한국에는 적어도 없던 영화였기 예.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낯선 영화였죠. 오늘 스탠리 형은 거의 3시간 넘게 방송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과대평가된 감독이라고요?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과대평가됐다고요? 저는 초질관입니다. 그 남자 행복하다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 소나티네도 좋고 그의 여름 조명받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한국에서 좀 더 과대평가된 느낌이 있다. 그게 저의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은 초반의 평가에 비해서 거의 안 다뤄진 감독이라고. 기타노 다케시 초반에 그렇게 설명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아예 다룬 사람도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설명되지 않은 감독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의 영화를 국내 최초로 알리고 영화제 수상으로 인해 더 명성이 올라간 하나비를 정점으로 예. 본인 스스로가 영화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있어요. 그 사실은 뭐 다케시즈라든가 돌스라든가 조금 그의 영화들과는 동떨어진 영화들도 있었고 아울레이즈 와서는 같은 야쿠자를 다루지만 기존의 야쿠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영화들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일본의 전통 야쿠자물 그 의리 없는 전쟁류의 야쿠자 영화들을 만든 것도 있고 저는 평가도 그렇지만 본인도 스스로 영화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는 아까 닥터님 얘기했던 그 이후로 좀 조용해졌다라는 거는 다케시 자체의 하강 곡선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한국 영화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우리가 좋은 사례를 외국이나 일본에서 찾지 않아도 되는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거든요. 구사와 기요시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평단에서 일본 영화들을 거의 안 다루기 시작했어요. 기타노 다케시뿐만 아니라 구사와 기요시도 중기 영화부터는 다루질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죠. 근데 저도 뭐 한국에서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역설을 생각하면은 너무 한국 영화만 다들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헐리우드 같은 뭐 놀란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은 또 아무리 작품이 후지든 간에 극심하게 숭배하고 굉장히 끝까지 달아주거든요. 한국 영화 아니면은 헐리우드 영화만 돼 있고 한국 영화 많이 봐주신 거 감사한데 사실 다양한 영화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본 영화나 유럽 영화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진 필요가 있긴 해요. 저는 그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시기적으로 다케시가 조금 슬램프를 겪는 시기 이후에 이미 다케시를 다룰 만한 평단 자체가 한국에서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시내 21에서 다케시를 뭐 심도 있게 다루겠어요. 뭐 어떻게 우리 팟캐스트나 다루지. 이미 키노나 이미 평단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주목할 만한 작품은 자토이치 정도인데 또 있지 돌스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케시 중반 이후에 최고 골작으로 자토이치를 꼽아요. 근데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재밌는데 또 독특한 실험이랄까 양식을 융합 결합시켰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사극 영화에 제가 탭댄스를 추냐고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 인상. 자토이치 같은 경우에는 감독 본인이 밝히기로 자기가 그 전에 그 다케시즈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나도 그래도 돈 벌 줄 아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사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대로 보여준 게 이제 자토이치가 기타로 다케시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 들었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다케시 형님의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기쿠지로의 여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웃레이즈는 조금 번외고 저는 기타노 다케시 영화의 진정한 마지막 걸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쿠지로의 여름. 저는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라기보다도 오히려 이거는 비트 다케시 개인인 비트 다케시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민나야 때로가 사실 꼽고 있긴 합니다. 예. 하여간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신의 아티스트 기타노 다케시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추앙할 필요도 없게 한국 영화의 상이 개선된 걸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팟캐스트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 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치적 성향 영화 속에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또 제가 찾아본 자료들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기타노 다케시의 정치적 사상은 좀 어떤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재밌었던 게 몇 가지 어떤 영화 우리 매니아들의 좀 평을 좀 보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일부 블로그에서는 일본의 극좌 영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좀 뒷머리를 이렇게 좀 긁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는 다케시는 좀 극우적 성향이 있고 분명히 좀 막 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오음진리교 교주하고도 분명히 친분이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조금 부인하기도 했고 또 아까 야쿠자를 고용해서 폭력을 사주하기도 했었고 또 심심치 않게 천황에 대한 존경심을 제가 수시로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혐한 발언 논란, 혐한 발언도 했었죠. 그런데 다케시가 쓴 책들이 꽤 나와 있는데 제 두 권을 봤거든요. 다케시가 쓴 위험한 일본학이란 책. 방금 파고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다케시 생각 노트 보면 또 다른 지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강한 발언들은 만담의 연장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 자체는 저는 일테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비슷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어른이고자 하는. 극우까지는 아니다.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이 기타노 다케시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 자기 보호를 위한 변명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가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황을 자기한테는 하느님 같은 존재라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 책을 통해서 변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행보를 봤을 때. 그 다케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영화 외적인 그의 언행으로 나타난 걸 보면 약간 좀 우파 내지는 극우 내지는 보수의 혐의가 있긴 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단초 중에 하나가 오늘 빠뜨렸습니다만 다케시가 영화 배우로 데뷔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 거기 조선인 군속을 때리는 일본 헌병대 오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 조선인 역할도 일본 배우가 했던 걸 제일동포가 했던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케시는 이제 그 이 조센징 이러면서 이제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연기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그 장면이 느껴졌어요. 물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을 두드려 패는 외놈들이 더 믿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다소 엉뚱한 것 같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다케시의 성향은 왜 그 연기를 유독 그렇게 리얼하게 했느냐 드러났다고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우적인 혐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영화에서 그의 성향이 드러나느냐 하면 영화에서 그의 정치적인 성향은 안 드러났거든요. 덜 드러났거나. 그래서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간은 복잡다단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어떤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폭력 연기의 끝은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거의 폭풍이 몰아치듯이 그러니까 건물을 박살내버리죠. 그러니까 시네아스트로서의 다케시 예술적 선치와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내가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영화를 잘 찍고 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치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영화가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가치에는 설득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분리해서 보듯이. 예.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지점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결국 말씀하신 휴머니즘, 1대1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분리해서 보자라는 게 제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기타노 다케시 형님은 인간보다는 삶 그 자체를 다루는 것 같아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하면 정말 쓸쓸하고 황량한 그렇죠. 롱샷의 세계를 다루는 감독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기타 다케시는 뭐 정치적 성향 뭐라보다도 저는 염세적인 사람이다. 아, 그게 맞겠네. 라는 게 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걸 그렇게까지 많이 믿지 않고 예. 어느 정도 믿고 있지만은 어차피 세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염세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과격하게 모두 까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가 이제 다시 부활했던 게 한동안 침체를 겪다 부활했던 게 결국 아웃레이지인데 예. 아웃레이지에서 그 전에 그 어떤 죽기 전에 마지막 유의 같은 것들을 영화 속에서 이제 아예 배제시켜 버렸다는 게 정통 예. 그냥 야쿠자물로 갔다는 게 오히려 삶에 대한 그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네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극도물로 돌아가서 나도 한번 또 뭔가 보여줄 거야, 흥이 한번 해볼 거야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나? 아웃레이지 영화적으로는 재밌었어요. 영화는 좋지요. 진짜 그 영화는 쿨함의 끝 아니에요. 왜냐면 솜씨는 거의 숙달을 넘어서 장인의 경지에 좀 예. 도달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저희가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기타노 다케시 그 중에서도 초기작 4작품을 다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꼭 저희의 견해가 다 옳은 것만 아니니까요. 예, 또 비판하실 그럼요. 부분이나 지적할 부분에서 많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저희 방송이 1주년을 기점으로 좀 더 상승세를 펼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주년을 기점으로 정체기가 왔어요. 순위도 좀 떨어지고 다운로드 수도 좀 떨어지고 댓글도 가끔씩 안 달릴 때도 며칠씩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질책도 있었죠. 그럼요. 이것들 요즘 나태해졌어 이런 빠졌어. 지적도. 예. 근데 사실 조금 우리 4명이 개인적으로 바쁜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특별히 제가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우리 닥터님도 좀 그랬던 게 있고 그래서 저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B급 영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혹은 모든 영화를 B급으로 보는 그날이 올 때까지 B급 멈추지 영화가 않고 세상을 지배하면 더 이상 B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냥 세상이 B급이 되면 되죠. 예. 이미 B급 아닌가요? C급, D급. 참 말 한마디 덜 때마다 서로 몰고 늘어지긴 나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예, 뭐가 하나 빠졌죠? 후원? 예,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B급 영화 내는 B급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감독들만 좀 다뤘는데 조금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B급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좀 메이저한 감독들이지만 우리만의 시선, B급 시선으로 앞으로는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A급 감독을 B급으로 만드는 건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좋습니다. A급의 위치를 우리가 B급으로 끌어다 놓고 결말에서 다시 살짝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늦은 시간까지 4시가 다 돼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장시간 함께 방송 들어주시는 우리 영화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